이제 다산 선생이 정말 잘 나가던 이 40, 딱 나이가 한 40 정도 됐더라고요. 이제 불혹의 나이에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좌천을 당했죠. 그러니까 정조의 왕의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아끼던 총애하던 신하였는데 이제 그런 정적들이 천주교인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몰아서 이제 유배를 보내게 된 것이죠. 집안이 다 패족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긍정성을 가지지 않았다면 과연 견딜 수 있었을까? 정말 긍정의 화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유배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먹는 것도 그렇고 잠자리도 그렇고 주변의 시선도 별로 좋지가 않은데 거기에서 이제 500여 권의 책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 사람도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무한 긍정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겪어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삶의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네, 조윤재 작가님의 다산의 문장들을 읽고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아시스에서 이 다산의 문장들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다산이라고 하는 한 유명한 인물이죠. 우리 조선시대 셀럽이죠.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데 이분이 주로 하는 메시지가 멘토들 중에서 이호선 교수님 비슷한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혼숙녀 캠프라고 하는 프로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40대, 50대를 겨냥한 40의 기술, 50의 기술. 이제 40이라고 하는 나이가 불혹이라고 하잖아요. 불혹이라고 하는 나이가 미혹함이 없다라고 하는 나이라고 하는데 흔들림이 없는 나이인데 미친 듯이 흔들리죠.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50이라는 나이가 지천명이라는 나이여서 이제 하늘의 뜻을, 이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었다라는 나이인데 지천명이라는 말이 문제가 지천에 깔렸다. 그래서 지천명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4, 50이 되어도 삶의 갈피를 좀 못 잡고 헤매는 이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40의 기술, 50의 기술 이런 책을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특히 40대에게 주로 주는 메시지 중에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긍정성이에요. 그리고 삶의 주도성.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의 특징인데 다산의 문장들에서도 결국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 다산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그리고 조윤재 작가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했느냐라고 살펴봤을 때 삶에 대한 긍정성과 주도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면에서 긍정성을 떠올리게 됐냐면 이제 다산 선생이 정말 잘 나가던 이 40, 딱 나이가 한 40 정도 됐더라고요. 이제 불혹의 나이에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좌천을 당했죠. 그러니까 정조의 왕의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아끼던 총애하던 신하였는데 이제 그런 정적들이 천주교인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몰아서 이제 유배를 보내게 된 것이죠. 집안이 다 패족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긍정성을 가지지 않았다면 과연 견딜 수 있었을까? 정말 긍정의 화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유배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먹는 것도 그렇고 잠자리도 그렇고 주변의 시선도 별로 좋지가 않은데 거기에서 이제 500여 권의 책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 사람도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무한 긍정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겪어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삶의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운전대를 남에게 맡기지 않는 것. 이게 삶의 주도성인데 살아오다 보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출세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 알고 보면 세상에 어떤 이름을 알리고 뭔가 남들이 인정할 만한 그러한 것들이 쌓여서 출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산 선생 같은 경우도 28살에 과거에 급제를 해서 이제 조정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세상을 위해서 나라의 중심에서 많은 일을 했었죠.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그 왕이 원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이제 그런 게 다 사라지고 정말 이제 아무것도 없는 유배지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삶의 기준이 정치 또는 그런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자기만의 기준을 찾아야 됐던 시기였고 다산은 다행히도 그거를 찾은 것 같아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산이 선택했던 것은 이제 독서와 글쓰기.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삶의 기준을 찾은 것 같아요. 그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독서를 통해서 많은 성현들,
뭐 공자, 뭐 맹자, 주자 이런 훌륭한 분들의 가르침을 먼저 습득을 했죠. 습득을 하면서 또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이렇게 쓰다 보면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500여 권의 책을 집필하다 보면서 자기 철학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주자에 대해서도 다산 선생이 비판을 했죠.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그 당시에는 주자의 가르침에 내가 정면으로 맞선다,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멸족을 당할 수도 있는 굉장한 목숨을 내놓고. 네, 그렇죠. 목에 칼이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산 선생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해야겠다. 할 말 해야겠다. 이럴 게 더 이상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제 가진 자의 여유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여유이지 않나. 어차피 더 떨어질 데가 없잖아요. 아마 다산 선생이 궁궐 안에 있었으면 가능했을까 싶기는 해요. 예. 아무리 다산 선생이라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을 수는 없고, 게다가 이제 정조라고 하는 자신의 백그라운드도 사라졌기 때문에 과연 그 상황에서 자기 소리를 얼마나 낼 수 있었을까? 이거는 보이지 않는 존재인 주자라고 하는 엄청난 스승,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또 그 스승을 따르는 다른 제자들, 유학자들이잖아요. 이런 유생들과 유학자들이 결국은 이제 권력의 이제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지탄을 받으면서 과연 주자의 가르침에 이 부분은 정정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독서와 그리고 생각하는 시간,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 그리고 좀 글을 쓰면서 자기만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다산 선생도 피할 구멍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맹자의 책에 보면 사서오경, 중국의 오래된 철학서, 동양 철학서에 가장 오래된 서경이 있어요. 서경이 있는데 그걸 상서라고도 하는데요. 공자가 이제 집대성을 했죠. 그 전부터 있었던 은나라, 주나라 그 시대의 어떤 역사서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맹자가 나라의 뭐 무왕의 어떤 전쟁에서 엄청난 피를 흘릴 만큼 잔인한 어떤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서경의 내용을 보고 이거는 너무 좀 과장된 것이다. 그러면서 맹자가 그 서경의 그 부분 이것은 좀 정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한 부분이 있어요. 무왕이 사실은 그렇게 폭군이 아니었거든요. 좀 인간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그 성품을 미루어 봤을 때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도륙했을 리는 없다. 그렇게 추정을 한 것이죠. 맹자가 그런 어떤 용감한 모습을 보였던 것에 다산 선생도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주자의 가르침 중에 이게 다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자기 철학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러면 누구나 이렇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게 자기 철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이렇게 틀렸다고 할 만한 자격이 되느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철학이 있잖아요. 편집자님도 삶에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고 네. 책을 이렇게 편집하는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또 창조성이 들어가잖아요. 어떤 나름대로 책은 이래야 돼. 대중의 입맛에도 맞아야 돼. 대중 독자도 고려하고 저자와 이거 사이에서 어떤 기준점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점은 개똥철학이 아닌 거죠. 전문성과 노하우가 주관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처음에 편집자 초기에는 주관이 있으면 좀 안 되죠. 배워야 되니까. 편집자님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그게 있으면 그럼 네가 편집장하고 네가 대표해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면 자기만의 철학과 주관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시점이 생기는데 편집자님 이제 팀장이시니까 가능하신 거. 삶의 기준이 이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있는데 개똥 철학은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그냥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쉽게 변할 수 있는 그건 기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철학이 있으려면 다산 선생처럼 고생도 좀 해보고 삶의 이렇게 롤러코스터도 좀 타보고 내가 이렇게 올라가 봤는데 높은 산 정상에서의 뷰는 이렇다. 근데 또 맨 바닥에 떨어졌어요. 떨어져 보니까 이 세상은 이렇다. 그러면서 이 하늘과 땅을 그 격차를 좀 경험해 봤을 때 비로소 자기만의 철학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산의 문장들을 보면서 느끼게 된 점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나아가서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삶의 긍정성, 두 번째는 자기의 주도성,
세 번째는 이제 독서와 글쓰기인데요. 이 삶의 주도성과 긍정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독서와 글쓰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긍정적으로 살고 싶죠. 그리고 내 삶을 내가 운전하면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그냥 마음만 그래 긍정적으로 살면 돼 예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 영상을 볼 수도 있고 영상보다 더 좋은 게 독서, 그리고 독서보다 더 좋은 게 글쓰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영상은 봐도 사라지는 게 대부분이고 20, 30%밖에 남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책은 그래도 절반 이상은 남는 것 같아요. 글쓰기는 7, 80%? 내가 어떤 주제로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 독서는 인풋이 되는 거잖아요. 영상도 인풋이 되고 독서도 인풋이 되는 건데 인풋이 되는 방식이 영상은 이게 오래 머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금방금방 지나가요. 화면과 이런 장면 전환이. 근데 책은 일단 느리고 맞아. 읽으면서 내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인풋이 잘 된다는 거. 그럼 글쓰기는 뭐냐면 아웃풋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웃풋이 될 때 인풋에 대한 결핍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 아웃풋이 안 나와. 뭘 글이 안 써야 써져. 돼? 네, 그렇잖아요. 우리 일기만 써도 그래요. 일기만 쓰려고 해도 쓸 게 없네. 예, 오늘 하루 산 게 뭐 정신 차리고 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산 거죠. 정신없이 바쁘게 산 거죠. 아, 그러면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인풋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일기만 써도 그런데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쓴다고 했을 때 독후감을 쓴다고 했을 때도 쓰려고 하니까 이 책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나. 그럼 다시 보게 되고 예, 또 생각을 하게 되고 예, 이런 과정에서 지금 뭐 영상을 보고 계시겠지만 이 영상까지는 다 보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까지는 다 보시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책을 열고 글을 써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